삼성가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병원부터 뒤져보겠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은 어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병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의 증언을 통해 이 사장이 2016년 한 달에 최소 2차례 방문해 비밀리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성형외과 측이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의약품 관리대장까지 조작해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은 마취 효과가 빠르지만 중독성도 커 마약류관리법 규제 대상입니다. 어제 호텔 신라 주주총회에 예정대로 참석했던 이부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다리 화상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증상에 대한 수술 치료를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병원 역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보건소와 함께 해당 성형외과의 진료기록부와 의약품 관리대장을 확인해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 민망한 게 자꾸 일어나면 맨 마약 무슨 마약. 글쎄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무슨 뭐 마약 사건만 있는 것처럼 돼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관심사니까 좀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프로포폴이 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워낙 유명한 약이니까. 먼저 이부진 사장의 그 해명을 들어봤더니 불법 투약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틀 전에 그 뉴스타파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보도가 됐죠. 그런데 출처는 그 H 성형외과에 그 근무했다고 하는 간호조무사예요. 네, 2016년이래요. 또 시점도.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는데 그 간호조무사의 제보가 지금 를 근거로 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얘기는 한 달에 최소 2차례 정도 와서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 투약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관련 진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하얀 글씨가 있는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을 때는 진료 기록부에 환자 진료 기록부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약품 관리 대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간호조무사의 제보에 의하면 그런 게 허위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측의 해명은 그 H 성형외과에 2016년에 그 치료를 받으러 다닌 사실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병원 간 거는 인정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병원에 간 거는 화상하고 눈꺼풀 처짐 수술 때문에 그러고요. 다만 그 끝에 한 얘기는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포폴 그러니까 앞서 있는 흉터 치료하고 안검하수 수술을 해서 이후에 뒤 치료를 위해서도 프로포폴이 그러면 투약이 된 적이 있는지 이런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다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투약이 없었다라는 거하고 불법 투약이 없었다라 그러면은 투약은 맞는데 불법은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적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하고 이럴 때 저거는 수면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할 때 프로포폴을 맞으면은 깜빡 잠이 들지만 깨고 나면은 기억이 없죠. 그리고 마치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개운하니까 치료 목적으로 하는 프로포폴은 합법이지만 그 일일이 다 적게 돼 있죠. 왜 투약을 했는지를. 왜냐하면 이건 마약류니까. 근데 이전에 그 몇몇 연예인들이 관련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판결문을 보면 그때 연예인들이 항변한 거는 내가 시술을 받느냐고 이 투약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문에 보면 그 시술들이 너무 잦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은 프로폴폴 투약을 위한 시술은 이제 뭐 겉에 드러난 그 이유에 불과하다 뭐 이런 취지 판결도 있거든요. 이거 제가 경험이 없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검하수 시술은 쉽게 말해서 쌍꺼풀 수술이죠. 이게 눈곱 쳐지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쌍꺼풀 수술, 쌍수라고 하는 쌍수 수술이 마취하고 합니까?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마취하고서는 하는 거지 의식 없는 프로포폴 맞고 꼴딱 잠드는 수술합니까? 아니 성형외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마취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프로포폴을 해서 수술은 아니지만 시술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제 상식으로. 근데 그렇다 상식적 하더라도. 질문입니다. 그냥 코 수술이나 어떤 대형 성형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 개념으로 해야 되니까 프로포폴을 맞고 잠드는 사이에 시술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쌍꺼풀 수술하는데 굳이 프로포폴을 투약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상식적 질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는 드는 의문은 그러면은 한두 번이어야 되잖아요. 이 시술할 그렇죠. 때나 수술할 때에 쌍꺼풀 수술을 뭐 한 한 달에 두세 2번씩 하는 건 번이거나 아니잖아요.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하여간 조무사 이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최소 2차례. 그거는 이 수술 뭐 아니면 그 후에 후속 조치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간호조무사의 주장이니까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죠. 이게 뭐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변호사시니까 경찰이 이제 내사를 한다는데 경찰은 뭘 조사하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내사를 위해서 어제 이 H 성형외과에 그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현장 조사. 그래서 서울경찰청 광수대하고 강남경찰서 그리고 보건소가 이런 또 의약품 관리 대장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니까 세 군데에서 나갔는데 지금 원장을 만나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연이틀째 경찰이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병원 측에다가 이 진료기록부나 관리대장, 이 의약품 관리대장 이미 제출을 요구했다고 해요.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안 주죠. 이 안에는 뭐 진료기록부나 관리대장 안에는 각 환자들의 또 손님들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지 가능한 영장이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장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나와야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그 모 매체에서 제보했다고 하는 최초 제보자를 접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최초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혔을까요? 그 매체에서도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요새 경찰 바쁜데 안 그래도 바쁜데 버닝썬 사건 하느라고. 그렇죠. 광수대 전 인력이 지금 거기에다 투입돼 있다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수사 단계가 아니라 내사 착수죠. 내사에서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입건이 되면서 정식 돼야 수사가 되고, 됩니다. 근데 성형외과 장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장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현재로서는 전직 간호조무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그런 단계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루어 뭐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마약 얘기네 이게 또. 이번에 유시민 조카의 마약 사범 얘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의 누나가 유시춘 씨라고 이분도 친누나죠? 친누나죠.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동생만큼은 아니어도. 근데 얼굴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두 분이. 그래 2018년 9월에 저분이 EBS 이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맞아요. EBS에는 사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아니라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아들, 유시친 EBS 이사장의 아들이 2018년 7월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법정 구속됐죠? 법정 구속이 되고요. 그럼 현재도 감옥에 있습니까? 지금 2018년 7월이니까 지금 감옥에 있겠네요. 3년이니까.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또 유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형을 살고 있는데 그 혐의가 뭐냐면 2017년 10월, 11월 경에 스페인으로부터 대마를 우편물로
받습니다.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해서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수법이잖아요. 수법인데 그거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살리는 큰 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유시춘 이사장은 내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무슨 모략에 빠져서 이 함정에 빠졌다 내 아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군요. 근데 뭐 그 대법원에서까지 하여간 유죄는 확정이 됐습니다. 좋아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으니까 결백하냐 아니냐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닌 거고. 그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EBS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EBS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 주무부처는 방통위죠. 그렇죠. 방통위에서 검증을 안 했느냐? 근데 아니 성인이 된 아들도 검증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죄를 그러면 부모가 그것 때문에 이런 EBS 이사장직을 맡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있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교육방송의 이사장이면 저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 대목은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군요. 연좌제가 폐지된 마당에 아들이 마약 사범이거나 말거나 엄마가 EBS 이사장 자리를 맡는지 안 맡는지 왜 그 자격에 대한 검증에서 아들 문제를 거론하느냐도 법적으로는 논리적이지만 EBS는 교육방송이고 교육방송은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아이 교육을 그렇게 해서 마약 사범이 된 아들이 된 엄마로서 EBS 이사장이 도덕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것도 뭐 얘기는 될 수도 있겠군요.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정무적으로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뭔가 좀 꺼리직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2018년 7월에 그 이제 아들 신 씨가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한 2개월 후쯤에 임명이 됐는데 그때 그럼 이게 왜 좀 공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공개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도 한 줄이 안 나왔고요. 경찰, 검찰, 그 법원 단계에서 어떠한 보도 자료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라는 점하고 그 조카의 마약 혐의 징역형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글쎄 저는 유시민 그 이사장의 조카 신분만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만약 보도된다 그러면 저도 그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그리고 뭐 조카까지 얘기 나올 건 아닌데. 근데 EBS 이사장의 아들이 그것도 임명 과정 안에서 때 그런 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그렇게 실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다 떠나서 본인이 좀 거취를 엄마로서 나는 내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 하더라도 공인 EBS 이사장이라고 하면은 좀 본인이 거취를 정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근데 엄마는 내 아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뒤집을 수 있으려면 소위 좀 재심 청구가 그게 남아있는 절차예요. 법적으로. 재심은 남아있다. 근데 재심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 아들을 이렇게 수렁에 빠뜨린 범인, 그러니까 내 아들의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그 스페인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국제 우편물이 주소는 저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의 그 사무실 주소였어요. 그런데 수취인이 그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별명을 쓴 거예요. 보리로 돼 있더군요. 근데 수취인이. 그 보리라는 게 그 아들의 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찰에서 이 보리가 누군가 찾아보니까 아들이었던 거예요. 신모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우편물에 있는 그 수취인의 이름과 이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과는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된다 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2심에서는 어떤 논리로 이게 뒤집혀서 유죄가 됐습니까? 네, 이제 여기에서는 뭐 그 정도로도 입증의 또 하나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2015년 8월에 또 무죄가 나온 또 대마초 관련된
그 기소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이분이. 그래서 2015년 8월에 무죄가 났을 때는 이건 이제 그 유통 쪽이었는데 모발 검사에서 대마초 흡연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네. 2015년에는. 그렇지만 이 2018년에 나왔던 2017년 이 범죄 사실에서는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2심에서는 2015년 그때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근거로 해서 지금 유죄가 나왔는데 네. 예, 지금 저 어머니인 유시춘 이사장은 모발 검사에서도 이번에는 음성이 나왔다. 네. 뭐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주장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야 되는 모발 검사, 피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정황 증거로만 구속이 됐고 유죄 판결이 나서 지금 복역 중이다. 그래서 이제 결백하다 이런 주장이군요. 자, 뭐 그거야 본인들이 어떤 새로운 그거를 증거를 캐내서 법적으로 다투는 건 둘째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뭐 유시민 조카다,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적격성 여부, 검증 문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뭐 그 이제 이 사회에서 뭐 이런 문제를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거보다는 글쎄 이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마약류가 많이 퍼져 있다는 생각도 들 거고 또 하나는 EBS 정도면 좀 본인이 결단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 유독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약 사건이 많았죠? 한국이 이렇게 마약류가 흔한 나라가 됐습니까? 뭐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뭐 소위 말하는 히로뽕이라든가 뭐 코카인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버닝썬 같은 경우에도 물뽕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해외에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면서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마약류에 있어서는 또 한번 좀 기획 수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흔하다는 프로포폴도 마약 엄격히 말하면 마약이잖아요. 네,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고 자꾸 저렇게 이게 불법적으로 이게 나돌아다니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죠. 예. 국회 윤리특위에서 5.18 망언자들 뭐 징계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자문위로 넘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8명을 자문위로 넘겼는데 뭐 대표적인 거를 지금 기억하시는 거는 민주당의 이제는 무소속이네요. 손혜원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재판 관여 문제, 그다음에 한국당의 경우에는 5.18 관련해 갖고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세 명에 대한 이제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게 좋을지 자문위에서 협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문위원회로 넘겼는데 거예요. 근데 이 자문위라는 거는 국회법을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윤리특위 안에 이 자문위가 있어요. 총 몇 명이에요, 자문위원회가? 8명입니다. 8명. 위원장 포함 8명입니다. 그래서 법에 아예 여당하고 야당의 그 교섭단체 뭐 추천인데, 그러니까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그 위원수가 동수해야 돼요. 그래서 4-3-1이네요. 예,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 1명이니까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예. 그런데 거기서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그냥 통째로 다 사퇴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 그 추천 자문위원이 3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홍성걸 교수예요. 예, 저분이 이제 그 자문위원들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 중에 호선이 되는데 위원장을, 그러니까 제일 연장자니까 당연히 저분으로 호선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자문위 전체 회의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다른 장훈열 변호사라는 분을 위원으로 그 전격 교체해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훈열 변호사가 위원장이 됐죠. 이분이 제일 연장자인 거예요. 홍성걸 교수보다 나이가 위였던 거예요. 연장자락하면 나이 순으로 하자 그런 뜻이었어요? 그게 국회법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데
그 위원장이 없을 때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나이 순으로 한다.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해가 안 이전까지 되긴 아마 합니다만은 예, 좋습니다. 관행대로 그렇게 좋습니다. 했나 예. 봅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장훈열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린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회의를 해보면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회의 진행들이 달라지죠. 안건을 어떻게 올릴 건지서부터. 그렇죠. 위원장이 중요하죠. 예, 막 격렬하게 논의될 때 갑자기 휴정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뭐 판도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당 추천 3위는 우선은 민주당이 위원장 그 표현이 이제 자리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죠. 위원장 자리를 갖기 위해서 장훈열 변호사를 전격적으로 위원으로 들여보냈고 뭐 그런 거하고 또 하나가 이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래요. 2005년에 5.18 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답니다. 잠깐만요. 요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 봐 좀 정확히 좀 해야 되는데 5.18 광주묘역에 가면은 5.18 그 유공자 명단이 쫙 적혀 있잖아요. 이건 보훈처에서 공개한 해 마냐고 별개의 문제로 명단만 있죠. 아예 그냥 비석에 새겨져 있잖아요. 명단만 쫙. 거기에 장훈열이라고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럼 유공자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장훈열 변호사는 노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장훈열이 당신이냐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자문위원회 장훈열과 그 5.18 묘역에 있는 장훈열과 그 동맹이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18 유공자이냐라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로. 노 코멘트라는 얘기는 맞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선임이 된 위원장이 5.18 유공자임이 확인됐다면 윤리위원회에서 굳이 한국당이 저렇게 비토를 하고 사퇴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이 자문위는 뭐라 그럴까 그 정치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5.18 유공자에 대해서 뭐 무슨 괴물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그 폄훼하는 발언을 한 의원들을 징계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뭐 아주 직접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 5.18 유공자 문제 있다. 5.18 유공자들 중에 북한군 껴있다. 5.18 유공자들이 세금 먹는 괴물됐다. 이런 망언을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윤리에 징계가 됐는데 그거를 징계하는지 마는지를 결정해야 될 자문위원장이 5.18 유공자야.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한국당이 반발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문위원 3명.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퇴를 한 거는 뭐 이 사퇴하면 그 자체로 아마 사퇴 효력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자문위를 구성을 하려면 한국당에서 3인을 또 추천을 받아서 자문위부터 꾸려야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군요. 내년 4월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내년 4월까지. 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5.18 망원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는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나요? 저의 예측은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그렇게 이제 전망하시면 국민들도 별로 기대하실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좋습니다. 국회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매우 시끄럽게 되고 있고 선거법 문제 때문에 또 좀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여기까지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